예,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GWP 김진근 교수입니다. 금년도 2021년도에 국가정보학 7급, 9급 문제의 기출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그 시험 출제 경향의 대표적인 것은 지문의 분량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타 년도에 비해서 분량이 증가함으로 해서 문제를 읽고 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대체적으로 부족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군대의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아마 단답형 위주에서 많이 시험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금년도에는 지문량이 굉장히 증가함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하는 정도로 지문량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답형의 경우에도 보기 예문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 전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개념적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지문이 길다 보니까는 그 지문을 쭉 읽으면서 개념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갖다가 다루는 그런 문제들로 많이 출제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택형의 문제가 장문으로 되어 있으면서 개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도 확실히 자기가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한 이해를 하기도 하고, 또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암기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는 것이죠. 또 문제의 유형을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는 긴 문장이 주어지면서 중간중간에 잘못된 개념을 삽입한다든가, 또 단어 하나를 바꾼다든가, 그러므로 해서 문장 전체의 내용이 틀린 문장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군대에서 통상 문제를 내는 방법이 이런 유형입니다. 긴 문장 속에서 틀린 개념과 또 틀린 단어를 하나 집어넣음으로 해서 문장 전체의 개념이 틀리게 나오는 그런 상황, 그런 문제들을 많이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암기식 공부에서 앞으로 암기 플러스 개념적인 이해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주로 이제 정보 개론 분야와 정보 순환, 그리고 정보 생산 분야에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약 한 50% 이상이 출제가 됐는데, 타 년도에 비해서 국가정보기구론에서는 많이 출제가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리고 기타 이제 뭐 보안 방첩 비밀 공작, 사이버, 국제 테러, 범죄, 산업 경제 정보, 한국하고 북한 정보기구, 또 국제 기구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드 변천과 역사 문제에서 한 문제 나왔고요. 기타 이제 정보 발전과 국제 협력 등에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7급 복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국가정보 우선 목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NL 같은 경우는 이게 고정적인 것이 아니죠. 그 상황에 따라서 연도별로 해서 재조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초에 PNIO를 작성하게 되고, 이것을 각 정보수집기관에 배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PNIO 같은 경우는 국가정보원장이 작성을 하는 책임이 있고요. 이번에 보신 PNIO 같은 경우는 국가정보 수립과 수립자와 집행자의 소에 따라 필요한 국가정보이며 국가 전체 정보기관의 활동의 기본 지침이라고 할 수 있죠. 3번 같은 경우 보시면 PNIO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이 작성하여 각 기관의 정보 수집 지침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이 아니죠. 국가정보원장이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PNIO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연간 기본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로서 1년간 기본 정보 운영 지침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영상 정보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문제인데, 3번과 같이 영상, 사진과 같은 자료의 첩보 수집 내용을 누구나 쉽게 판독할 수가 있다? 이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물론 영상을 보고 쉽게 판독해낼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상 내용이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영상을 보고 장비의 특성과 뭐 예를 들어 장비의 특성, 뭐 예, 포의 특성이다 이런 것들을 영상을 보고 정확히 포의 종류라든가 미사일의 종류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죠. 전문성이. 그래서 누구나 쉽게 판독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영상 정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판독하는 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같은 영상 정보를 전환할 수 있는 소스는 사진이나 적외선, 그 다음에 레이더, 과학 영상 등이 있죠. 그리고 영상 정보 같은 경우는 순간을 포착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전후 관계 파악이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예. 3번, 다음 정보기관의 역사와 비밀경찰의 출현을 나타내는 내용 중 잘못 기술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장문이 기술이 돼가지고 이 문장을 전체를 읽으면서 정말 이게 잘못 기술된 내용을 찾아낸다는 건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정보기관 같은 경우는 19세기 후반 유럽 대륙에서 육해군 무기체계와 전투지휘 및 통신체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투를 지휘하는 야전군 사령군이 정보참모 조직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는 프랑스와 스페인이 영국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국의 소행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미국의 독립운동을 은밀히 지원한 행위도 일종의 하나의 비밀공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945년대 이후에 미국은 소련에 의한 위협이 부상하면서 중앙정보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CIA의 전신인 중앙정보단, 즉 CIG를 창설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4번에 보시면 19세기에 영국 본토 내 암약하는 독일 간첩들을 색출할 목적으로 비밀정보국 SSB인데 이것을 창설해서 초기부터 국내 방첩 활동을 수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초기에는 국내가 아니라 국내가 아니라 이것은 초기에 물론 이제 1년 후에는 국내외로 전환이 해서 개편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육군과 해군으로 분리돼서 운영을 됐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이게 문장이 긴데 긴 가운데 이것을 찾아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강의 가운데 중간중간에 이런 문제들이 좀 언급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구석에서 이렇게 문장을 길게 내면서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푸는 데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이제 프로파간다인데 이게 선전이다, 선전. 선전이 비밀 공작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사실은 배경을 알면 쉬운 문제인데 1번 먼저 보시면 선전은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난관 등의 사실에 근거할수록 효과가 크다고 했는데 사실은 선전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인 난관 등을 사실보다는 부정적인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서 유포함으로써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짓 소문을 만드는 것이 사실에 근거할수록 효과가 큰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이제 선전 같은 경우는 우호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서 사용을 될 수 있는데 잘못 사용할 때는 역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리고 선전의 근본적인 단어는 이게 16세기 그레고리우스 13세를 통치하에 있는 로마에서 신앙의 보급을 위해서 어떤 그 교단을 신앙의 보급을 위해서 교단을 설립했는데 이때 프로파간다라는 라틴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선전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기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특히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적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사용되었던 아주 오래된 정치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5번은 이제 국정원과 같은 중앙 집중형 정보 기구를 갖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과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중앙 집중형 그리고 대통령과 수상 그 직속에 있는 중앙 집중형 정보기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MSS라고 국가안전부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DNI가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은 CIRO가 있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해외정보부하고 FSB가 있는데 국내 정보 담당 중앙 집중형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쉽게 여러분이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예.
자, 6번은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국가 활동에 대해서 잘못 기술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장문으로 작성이 돼서 아마 읽고 잘못된 기술 내용을 찾아내는 게 쉬운 건 아니었을 텐데, 먼저 그렇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기본 개념만 있으면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이 군사안보지원사가 군사보안 외 산업기술 보호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 대한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군사안보지원사가 모든 영역에 대한 보안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해서는 산자부 장관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보안 업무 같은 경우 삼권 분립 제도에 의해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독자적인 보안 업무를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 3번이 틀린 내용이고,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산업기술은 국내 공공 및 사기업에 대한 제반 산업기술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산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원의 산업기술보호센터에서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도 하죠. 이제 7번은 이제 사이버 문제입니다. 사이버상에서 각종 안보 위협과 관련된 사이버 공격과 테러, 해커 등의 활동이 급증하면서 신규 법 제정 등 새로운 통신 기술 시대에 맞는 사이버 보안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바르지 않는 것은 이에 대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실 사이버와 정보통신 보안 분야가 이게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사이버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개념만 있으면 사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3번에 보시면 한국군의 정보통신 분야 보안은 사이버 작전사령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보통신 보안 문제는 이게 우리 여기 안보사에서 담당하고 있죠. 안보사. 그렇죠? 군사안보사령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개념으로 기술이 돼 있죠. 이렇게 명확한 개념만 있으면 사실은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정보통신 보안과 사이버 보안과의 관계를 잘 모를 때, 혼동될 때 이건 문제를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으로서, 먼저 1번에 보시면 인터넷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간상 중요 정보에 대한 보호와 탈취, 무력화 등의 사이버 공격 및 방어, 해킹 등은 군사적 성격이 강한 정보전 및 비군사적 성격의 네트전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2003년부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에 의해서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테러, 사이버전으로 구분해서 대응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군 같은 경우는 합동참모부에서 2001년도에 정보작전 방어태세인 인포콘을 구축해서 사이버전에 대비하고 있죠. 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8번에 보시면은 제시된 문장의 설명이 대안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이다. 이게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분석관들과 실제 앞으로 예상되는 이슈에 대해서 정반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기법이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많이 설명이 됐죠. 이것은 바로 이제 악마의 대변인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 레드팀 같은 경우는 이게 비슷한 개념인데요. 실제 레드팀 같은 경우는 홍팀과 청팀을 만들어 해서 대규모 부대 훈련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붉은 세포 역할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국의 고위 관료적인 입장에서 자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위 관료적인 입장에서 상대국의 고위 관료적인 입장에서 자국에 대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함으로 해서 우리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입장을 더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핵심 전제 조건 같은 경우는 도출된 어떤 기본 전제와 주요 요인을 검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답은 악마의 대변인 2번이 되겠죠. 자, 9번. 다음 중 북한 국가 보위성의 기능이 아니고, 국가 보위성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국정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남북대화의 교류 업무를 주관하는 대남 사업의 핵심 부서는 이것은 전선부죠. 통일전선부의 임무죠. 예. 예. 그래서 통일전선부 같은 경우는 통일전선 공작과 남북대화 교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되겠죠. 나머지 북한 국가 보위성의 임무로서는 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 보위성 같은 경우 해외 정보를 수집해서 공작과 탈북자 감시 및 체포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최고 통치권자의 권력을 보유하고 방첩, 반당, 반양만, 반혁명, 반사회주의 요소를 색출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또한 정치 사찰과 민간 사찰, 정치 사상범을 검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공격 무기에 대한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소프트형 사이버 공격 무기와 하드웨어형, 공격 무기에 대한 설명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폭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드웨어형, 공격 무기로서 나머지 1, 3, 4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소프트형 공격 무기가 되겠죠. 스푸핑, 랜섬웨어, 트라이목마, 이것이 전부 다 소프트형 공격 무기가 되겠죠. 이것도 많이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다뤘던 문제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중 간첩에 의한 기만 공작, 즉 역용인데요. 이거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역용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비밀 공작 내용. 사실 이게 당모이나 더블 크로스 작전, 피그스만 침공 작전, 이것은 전부 다 역용 공격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고요. 울트라 작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중에서 독일군이 그 무선 통신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영국이 어떤 초특급 비밀 암호 해독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암호 해독 프로젝트지 역용 공작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당모인은 아시다시피 이중 스파이에게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상대 세력에 제공하는 진실성 있는 첩보가 되겠죠. 더블 크로스 작전은 MI6에서 역용 공작으로 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영국으로 침투한 스파이를 체포해서 독일에 지속적으로 그 기만 정보를 흘려 보냄으로 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같은 이런 성공적인 상륙 작전을 수행하도록 할 계기가 되도록 만들었죠. 피그스만 침공 작전 역시 역용 공작의 하나로서 실패한 작전이 되겠죠. 이것은. 예. 자, 12번입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이게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예요. 통신 제한 조치. 이 문제도 아마 여러분들 푸실 때 굉장히 장문을 읽어가면서 시간이 걸렸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이 보시면은 4번에 보시면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가 없이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8조 8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 조치를 긴급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통신제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원의 허가 조치를 없이 통신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대통령의 그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통신제한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 맞는 조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 활동에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 단체와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또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한 한반도 내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이 통신이 되는 서면으로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에 대한 것이죠. 외국인, 외국에 대한 것들이겠죠. 2번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
제한 조치 집행 착수 후에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 청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긴급통신 제한 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할 때는 즉시 증지를 해야 되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 제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죠. 다만 이제 특히 이제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 제한 조치의 집행 착수 후에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게 비밀통신보호법 7조와 8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법과 규정에 대해서도 제가 중간중간에 강조를 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나오면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개념만 있었으면 얼마든지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정보의 계획과제로서 효율성과 통제성. 효율성의 통제성의 문제입니다. 정보의 계획과제로서 효율성과 통제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효율성과 통제성이라는 것이 서로 이제 상호 배반적인 측면에서 다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거에 대한 것이죠. 맞지 않은 거. 맞지 않은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보시면은 2번에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핵심적인 개념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것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국가정보 우선 목표 같은 경우 우선 목표를 재조정을 이게 수시로 뭐 하거나 이런 재조정을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죠. 연초에 받아가지고 국가정보 우선 목표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상황에서 이게 우선 목표를 수시로 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나머지 국가정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석기관의 적절한 임무 조절과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적 개혁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입법부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결산안의 감사나 감독을 통해서 정보기관에 적절히 통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보분석 및 생산을 중한 집중형 분석기기를 통해서 정보에 대한 종합 및 분석 과정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보보호 기관 간의 상호 충돌을 예방할 수가 있죠. 그죠? 예. 이것은 중앙 집중형 분석기구와 그 다음에 독립형, 분리형 분석기구를 설명할 때 설명을 했지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개념만 있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문장이 길게 나왔을 뿐인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14번은 정보 분석 과정에서 분석 간의 오류와 자질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인데, 먼저 분석과 정보기관이 임의대로 분석 대상을 선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개념만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분석 대상이 되는 내용은 사실은 국가정책 결정에 기여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첩보 수집 계획에 의해서 수집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정보보호서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대상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임의로 선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석관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문장인데, 개념만 있으면 얼마나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2번도 맞는 문제가 되겠죠. 대부분의 정보기관이 개인의 의견이나 판단을 허용하지 않고 집단의 판단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예, 집단의 판단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거울 이미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분석 과정에서 어떤 분석관 개인이나 정보기관의 정치적인 신념이라든가 또 이해 등이 개입되면서 여기서 분석 결과가 왜곡되는 경향이 좀 있죠. 예, 나머지 다 맞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15번인데요. 정보 사용자의 오류입니다. 오류. 1번. 정책 결정자는 정보기관에서 보고된 정보보다 자신의 비선 라인을 통해서 보고된 내용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더 신뢰하기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2번에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자는 요구된 정보가 양적으로 풍부할 때 더 신뢰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반드시 양적으로 더 풍부하다고 해서 신뢰하진 않죠. 더군다나 이게 정책 결정자들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을 갖다 전부 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보 보고서는 가능한 한 간략하게 간략하게 보고하는 게 굉장히 간략하게 보고하는 거 오히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3번은 정보 사용자는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 보고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정보 사용자가. 그렇죠? 그 다음에 정보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면 현안 정책 분야에서 얼마든지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수집 절차라는 것이 있고 정보 순환 단계에서 수집 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 수집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정보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면 무조건 다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정보와 정책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인데 이번에 보시면은 정보가 이게 정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해서 정보가 정책을 선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정책의 영역을 침범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문장이 길게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핵심적인 내용을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면은 아마 풀기 힘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좀 당황했을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머지는 다 맞죠. 예. 그래서 1번 정책 결정자는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을 줘야 하고 정보 생산자는 지적 용기를 갖고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 정보와 정책은 밀접한 공생관계가 있죠. 그래서 상호 밀접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자의 주장이죠. 행동주의의 주장인데 대표적인 학자가 로저 힐스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셔먼 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는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밀접해야 하고 판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히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죠. 이것이 바로 전통주의 입장이죠. 나머지 다 맞는 문제가 되고 2번이 지금 완전히 틀린 문제가 되겠죠. 17번에 보시면 능동적인 방첩과 수동적인 방첩과 관련된 법 규정에 성격이 다른 법 규정입니다. 하나가 다른 게 있죠. 바로 보안 업무 규정 같은 경우는 이게 수동적인 방첩 개념이죠. 즉 보안의 개념, 보안의 영역입니다. 수동적인 방첩의 영역이고 나머지 방첩 업무 규정과 국가보안법, 군용법 같은 경우는 이게 능동적인 방첩의 개념에 포함된 그런 법 규정이 되겠죠. 그래서 능동적인 방첩과 수동적인 방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설명을 했는데 그 개념을 확실하면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고요. 자, 18번에 보시면은 정보보고서 작성 중에 작성 시간에 따른 분류 중에 다른 것입니다. 이것도 쉽죠.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풀어봤는데 사실 요약이라든가 메모, 뭐 요약자가 들어간 것은 전부 다 현현정보죠. 현현정보. 평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전부 다 미래 판단 정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미래 정보고 나머지 현현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9번 비밀 공작 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것인데 비밀 공작의 종류는 당연히 뭐 선전 공작, 정치 공작, 경제 공작, 전복 공작, 준군사 공작 등이 있죠. 나머지 내용들은 다 사실은 읽어보시면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도 지문을 길게 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비밀공작의 종류. 비밀공작의 종류만 알고 계시면 이건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20번. 비밀 공작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비밀 공작 활동이 또 나왔네요. 그래서, 비밀 공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수단이 불가능할 경우 갖는 최후의 수단이죠. 최후의 외교적인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비밀 공작이 이게 계획 단계부터 해서 위장 부인을 먼저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린 문제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 수집 분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이 이제 사실은 이게 주로 비밀 정보가 주된 수집 형태가 되고 있다. 최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사실 공개 정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공개 정보의 수집량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최근에 주로 비밀 정보 하면 주로 이제 인간 정보 수단이나 기술 정보 수집 수단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 형태가 되는데 공개 정보가 최근에는 더 많아졌죠, 사실 오히려. 그래서 4번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22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상당히 긴 문제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개념적인 문제인데 냉전 이후에 신안보 체제 하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안보 위협 중에 테러와 관련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 테러 같은 경우 사실은 이 테러 수사가 사법기관으로 이게 된다는데 이것은 당연히 틀리죠. 이 테러 같은 경우는 이게 재반 그런 모든 그 기구들이 통합적으로 사실은 운영이 돼서 해야 될 내용인데 대처해야 할 내용들인데 사법기관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이 사실은 이건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나머지는 사실 읽어보시면 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테러가 이게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획득할 수 있는 무기나 물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색출이나 예방에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테러 조직이 이제 지금 뭐 인터넷도 발달하고 하면서 구물망식 조직으로 해서 더군다나 더 마찬가지 실체 파악이 어렵고요. 그리고 테러가 점점 갈수록 무차별적이 되면서 기관 산업 시설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공격을 함으로 해서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죠. 23번 방첩 수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첩 수사. 방첩 수사는 외사인데 이것은 방첩 수사 같은 경우는 사실 예방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범죄 요건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수사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범죄 요건이 형성되기 전에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첩 수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또는 외국인과 연계된 내국인에 의한 국가안전 및 억제 행위를 경계, 차단, 와해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수행하는 재반 대응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4번 같은 경우도 간첩, 형법 98조의 간첩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간첩을 적국을 위해서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로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3국에 대한 간첩 행위의 처벌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적국에 대한 간첩 행위만을 언급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죠. 자, 24번 다음 중 비밀공작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또 비밀공작이 많이 나왔네요. 올바른 것이죠. 그래서 비밀공작 같은 경우는 국가외교나 국방, 경제 등 모든 대외 정책 목표에 부합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부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정보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국가정보기관의 유일한 정보활동은 아닙니다. 국가정보기관에서는 비밀공작 활동뿐만 아니라 첩보를 수집해서 생산하는 활동, 그 다음에 보안 및 방첩 활동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유일한 정보활동은 아니고요. 비밀공작이 국민적인 납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로 가면서 점점 갈수록 국민적인 납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국익과 합치돼 돼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또 성공 가능성도 있어야지만 시행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정보 분석관의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이 외국어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외국어를 한 가지 이상 숙달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외국어를 통해서 상대국에 대한 문화와
사회, 경제, 정치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한 것이지 외국어를 숙달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을 풍부하게 가짐으로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것이지 주관적인 평가를 위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는 주관적인 평가를 한다는 데서 결정적인 잘못된 문장이 되겠죠. 이와 같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 객관적인 평가. 한 단어를 바꿈으로 해서 문장 전체가 틀린 문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7급 복귀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급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5분간 휴식했다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9급 2021년도 9급 국가정보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간정보와 기술정보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옳지 않은 문제인데 1번에 보시면 인간정보 수집사는 별도의 첩보 수집단 활용과 독자적인 판단 능력으로 상대방의 심리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일단 이 문제를 젖혀놓고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인간정보 수사는 기술정보나 영상정보보다 비교적 저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죠. 맞죠? 그 다음에 기술정보는 공작원의 접근이 어려운 상대국의 전략정보 목표에 대해서 원거리에서 단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첩보 위성이라든가 요즘 무인 고고도 위성, 무인기, 고고도 무인기 같은 경우는 상대국의 그 전략 목표에 단기간에 접근이 가능하죠. 또한 기술정보 같은 경우는 질적 양적으로 굉장히 풍부하죠. 굉장히 많은 첩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석 문제에 있어서의 가부화를 초래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이건 다 맞는 문제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1번을 보시면은 사실은 인간정보가 독자적인 판단 능력으로 또 첩보 수집 활용, 자체 첩보 수집 활용으로 해서 상대방의 심정까지 파악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신뢰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나머지 문제에 비해서는 가장 틀린 문제가 되겠죠. 틀린 문장이 되겠죠. 틀린 문장이. 예. 코드입니다. 코드. 이 코드는 사실은 생소하게 여러분들 국가정보학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국가협력, 국가다자안보, 국가협력, 경제공동체 이런 문제인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좀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쿼드에 이게 사자 4개 국가가 사실 한국이 아니라 호주죠, 호주. 그래서 이것은 4개 국가가 어느 것이라는 것만 알면 여러분 쉽게 마찬가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모를 때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쿼드 같은 경우는 창설 배경이 사실은 중국 평창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이 아태평양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바이든도 마찬가지 어떤 정상회담 차원에서 격상하려고 고려 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사마 빈라덴이 설립해서 9.11 테러를 주도한 배후 세력에 대한 단체, 테러 단체를 묻는 거죠. 이것은 쉽죠, 여러분들. 알카에다지 알카에다 2번. 4번 우리나라 국정원 산하기관인 산업기술보호센터를 통해서 수행하는 산업보안 활동과 거리가 먼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국정원 같은 경우는 산업보안 활동도 하죠. 그런데 이제 직구적 국정원이 산업보안 활동의 임무 중에 보시면은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해서 대응 활동을 하고 또한 산업보안 교육과 컨설팅, 설매까지 할 수가 있고 방산기술 등 첨단기술 유출과 전략물자 불법 해외 수출 차단 활동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외교 경제 질서 결합 및 차단 활동을 하지만은 첩보원 산업 스파이 교육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틀린 거리가 먼 것이 되겠죠. 5번 이게 대안 분석 기법을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7급에 나온 악마의 대변인이 또 나왔는데 7급과 9급에서 같이 나온 문제가 악마의 대변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대변인 같은 경우는 7급에서 푸신 바와 같이 대안 기법 중에 하나로서 집단의 의사와 상반된 입장, 피력자를 공식적으로 지목해서 검증하는 기법이죠. 이것은 컴퓨터 해킹 기법인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침입 루트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은 바로 백도어죠, 백도어. 트랩도어라고도 하는데 백도어. 이것도 사실 이게 쉽게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문제죠. 리버스 엔지니어링 공부 같은 경우 이건 사실은 정확한 용어도 저런 용어는 없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용어는 있는데 리버스 엔지니어링 용어는 없고 그 다음에 그 악성 코드 같은 경우 뭐 쉽게 여러분들 알 수 있고 그래서 침입 루트를 미리 만들어 놔서 하는 것이 바로 백도어죠. 그래서 시스템 내부에 설계할 때부터 해서 프로그램의 어떤 고의로 장치된 침입로를 말합니다. 침입로. 그것은 백도어는 여러분들이 쉽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정보원이 그 첩보를 전달하는 방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강의를 했죠. 두버크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워낙 다른 말을 해놨죠. 메시지, 전달하는 메시지라도 사진이나 그림, 이미지, 음성 파일 등의 암호화해서 전달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이것은, 스테그노그래피죠. 스테그노그래피. 그래서, 더버크 같은 경우는 간첩 장비를 비밀 매설지에 매설을 해놓고 그 매설된 지역을 찾아서 갖고 가도록 하는 것이죠. 두버크가. 예. 그래서 영 다른 설명을 해놓고 있죠. 두버크는. 나머지 브러시 패스하고 데드드롭, 그 다음에 레터박스 이건 전부 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북한의 정보기구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탈북자와 연관돼서 활동하는 북한의 그 정보기구에 대한 것인데, 최근에는 그 위장 탈북해서 국내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제2북공자까지 전개를 하고 있죠. 이 기구는 바로 이제 국가보위성이죠. 국가보위성. 그래서 국가보위성의 임무는 임무 중에 나와 있죠.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공작하고 탈북자를 감시하고 체포하는 임무. 그래서
그건 국가보위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밀 취급 인가권자입니다. 1급. 이것도 뭐 여러분들 취급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은 관계가 없죠. 나머지 국무총리, 국가인권위원장, 그 다음에 각 부처장, 부처의장,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장,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은 전부 다 비밀 취급,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죠. 질적 분석 기법. 이것도 여러분들 숱하게 했죠. 정배의 계기. 그죠? 정배의 계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질적 분석 기법과 양적 분석 기법. 양적 분석 기법은 정배의 계기로 해서, 제가 쭉 암기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렸죠. 게임 이론과 의사결정 이건 양적 분석 기법이죠. 첩보 정보 특징입니다. 이것도 뭐 숱하게 다른 문제고, 공개 정보가 반드시 바로 정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인텔리전스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이건 뭐 이번 문제는 쉽게 여러분들 골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말이죠. 특히 이제 정보 같은 경우는 첩보의 부분 집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뭐 첩보를 조합으로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정보가 되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정보는 당연히 이제 비밀성을 갖고 정보기관에서 생산하는 것이죠. 예. 김정은 주도하에서 대남 공작을 하는 정보기구. 김정은이 주도해서 하는 것은 제가 이것도 강의를 했죠. 그죠? 예. 그래서 김정은이 주도하는 것은 직접 주도하는 것은 정찰청국과 통일전산부, 당문화 교육이죠. 해외정보부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해외정보부는 있죠. 해외정보부. 국부 이렇게 혼동이 되는데 하나의 정찰총국 안에 있는 하나의 부서죠. 그래서 정찰총국을 통해서 해외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죠. 직접 통제하는 것은 정찰총국과 통일전산부, 당문화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김정은이 직접 그 직책과 관련해서 정보기관 통제를 하는 데는 이제 국무위원장으로서 국가보위성,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정찰총국과 보위국, 노동당 위원장으로서 통일전선부와 당문화 교육국 등을 직접 통제를 하죠. 예. 13번의 민주주의와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민주주의는 정보활동의 투명성이 요구되죠. 당연히 민주주의로 발전할수록. 그 다음에 정보활동은 비밀성이 요구되고 서로 상반된 문제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신 민주주의 권력 분산을 지향하지만 정보활동은 권력을 집중시킨다. 정보가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단지 정보를 이용하는 권력기관의 문제가 되겠죠. 정보를 이용하는 권력기관의 문제지 이건 정보가 반드시 권력을 집중시킨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 법을 우선시하지만 국가정보활동은 국가안보가 우선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시민과 시민, 그 다음에 정보와 시민 간에 둘 다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형성한다. 미국의 예를 들면 아실 겁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발전해가는 과정. 자, 14번 정보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정보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강의를 많이 했죠. 요소에 따라서 국방정보와 민간정보, 이것은 요소에 따른 게 아니죠. 예, 요소에 따른 것은 정치, 군사, 과학기술정보, 경제정보, 사회, 문화, 문제정보, 환경보건정보 이런 것들이 요소에 따른 것이죠. 나머지는 사용 수준에 따라서, 대상 지역에 따라서, 목적에 따른 것은 맞죠. 예. 또 우리나라 정보기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르지 않은 것이죠. 이것도 문장이 굉장히 길게 나온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도 기본적으로 개념만 있으면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 정보기구입니다. 그래서 기무사령부 같은 게 현재 우리나라 정보기구가 아니죠. 그래서 먼저 이게 현재 우리나라 정보기구에 대한 건데, 이건 뭐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긴 문장에 얽혀가지고, 또 다르게 이걸 틀리신 분도 있을 텐데,
기무사령부는 옛날 얘기를 쓴 거기 때문에 이건 자체가 틀린 거죠. 예. 나머지는 뭐 사이버 작전사령부, 그 다음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그 다음에 정보본부, 그 전부 다 맞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자, 분석관이 갖춰야 할 능력입니다. 아닌 것이죠, 아닌 것. 분석관은 사실은 여기서 이제 언어 문제가 나오는데, 상대국의 국가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고 상대국의 사회문화, 경제 등 폭넓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죠. 언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폭넓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논리적인 능력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상대국의 역사나 문화, 사회에 대해서 어떤 심화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17번 우리나라 NSC에 대한 설명입니다. NSC도 사실 국가정보기구에서 국가정보학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계셨으면 좋았을 문제인데 이 문제는 참 아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SC 같은 경우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죠. 근데 이게 여기서 헌법기관이 아니다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벌써 대별되는 문제인데 문장이 긴 거를 놓고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 갖고 문장을 틀어서 틀린 문장을 만들어 놓죠.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문제입니다. 국가정보의 특징이 아닌 것을 말하네요. 그래서 국가정보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리하느냐가 아니라 국익이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는 한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국가정보의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판단과 집행의 비밀성을 또 보장을 받아야 되고요. 또 국가정보는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실용적인 지식으로서 전방위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런데 국가정보가 법 집행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죠. 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개적이고 투명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비밀리에 통상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19번. 이것도, 우리 정보학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인데, 미국과 중국이 상호 어떤 경제 안보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상호 배제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구들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다뤄야 되는 그런 분야 중에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것이 국가정보학의 문제의 범죄는 사실은 포함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이것은 답은, 한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와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가 답입니다. 20번 정보 생산자와 정보 사용자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않은 것은 정보 생산자와 정보 사용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개념만 있으면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정보 생산자가 선별적으로 정보 사용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 정책을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유사한 문제가 7급 문제에서 이번에 7급 문제에서 나왔죠. 그래서 정보와 정책을 선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선정할 수도 없고요. 예.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만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긴 문장으로 해서 좀 문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국가정보의 기능이 아닌 거. 국가정보의 기능. 이것도 개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기업적인 이익을 위한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이 법률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업 활동에 이익을 주는 산업보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법률적으로 보장받으면서 할 수는 없는 건데 이 문제가 거론이 됐네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개념적으로는 다 이렇게 큰 문제성이 없는 그런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정보 실패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 정보 실패가 이제 정보기관의 전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사용자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보기관의 전적인 문제로 하기는 당연히 이것은 옳지 않죠. 나머지 정보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이 정보기구가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정보 환경이 변하면서 그래서 정보의 발전 방향에 또 정보의 환경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일본의 공개 출처보다는 비밀 첩보가 중요해짐에 따라서 기술 정보를 중요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보 환경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정보 환경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정보의 양이, 공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공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 중요하게 되죠, 점점 갈수록. 그래서, 기술 정보를 꼭 반드시 중요시해야 한다. 이 문장이 지금 어폐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우방과 적이 없는 무한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정보 전쟁이 치열하다. 맞죠? 그 다음에 산업체와 비정부 단체의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 또한 투자를 해야 되겠죠. 4번의 산업정보 수집 활동은 공작 대상이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전이나 경제적인 혜택을 활용하는 대인 접촉이 또 필요해서 인간정보가 굉장히 효과적인 편이죠. 24번 정보 분석을 통해서 정보를 생산해서 정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으로 잘못된 것. 정보 생산 과정이죠. 이번에 보시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정보 분석 및 생산을 해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정보 분석 생산은 비밀 장소에서 하죠. 비밀 장소에서. 정보의, 국가 정보의 생명은 비밀성입니다. 비밀성.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가장 쉬운 문제인데, 문장을 길게 해놨을 뿐인데, 쉬운 문제인데, 개념만 있으면 쉽게 선정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자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암호자재 같은 경우는 이것은 3번에 보시면 각국 기관에서 올바른 것이죠. 각국 기관에서 사용하는 상급비 및 소통용 암호자재가 국가정보원장이 인간의 암호체계에 따라서 각국 기관장이 개발, 제작, 변경, 교부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사실 이게 일본 같은 통신 내용을 비익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자, 숫자, 기호. 이것이 문서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죠. 예. 여러 가지 형태로 필름으로도 보고 살 수 있고 뭐 CD로도 가능하고 하는 되죠. 또 국가정보원장이 제작해서 필요한 기관에 공급해야 하고 하는 게 맞지만은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이 자체 암호자재를 제작할 수 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또 기간이 끝난 암호자재는 일주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그 제작 기간에 연장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게 바로 즉시 해야죠. 암호자재가. 즉시 반납해야죠. 즉시 반납해야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한테 2021년도 7급과 9급 국가정보와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